안녕하십니까. 저는 3일 회계법인 디지털 이노베이션 랩의 조성재 파트너라고 합니다. 저희 3일 회계법인은 생성형 AI가 각광받기 시작한 2022년도 후반 때부터 지속적으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R&D 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은 AI 어카운턴트라고 합니다. AI 어카운턴트는 KIFRS 기준서 및 관련 문서를 학습하여 사용자가 기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고 근거 문단 또 관련 문서를 검색하여 전달해주는 생성형 AI Q&A 챗봇 서비스입니다. 그럼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AI 어카운턴트의 메인 화면입니다. 이미 챗GPT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환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환경으로 구성한 이유는 사용자가 특별한 학습 없이 바로 AI 어카운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AI 어카운턴트한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 질문으로 구성했습니다. KRFS 기준서 1010호는 뭐야? 라는 질문입니다. 해당 질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1010호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한 기준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AI 어카운턴트가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오픈 AI 챗GPT 4o 가장 최신 버전을 질의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챗GPT는 KRP 기준서 1010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1000번대는 한국채택회계기준서에는 없다. 라 같은 거짓된 답변, 즉 다시 말해서 할루시네이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오픈 AI 챗GPT는 KRFS 기준서를 완전히 학습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2022년 회계사 1차 시험 문제에서 23번 문제를 발췌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답은 1번입니다. 해당 질의를 AI 어카운턴트에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AI 어카운턴트는 1번이라고 올바른 정답을 생성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똑같이 해당 질문도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1번, 2번, 3번이 모두 복수 정답이라는 것을 보여줘서 잘못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I 어카운턴트는 마지막 뒷단에 최종 답변을 생성하는 것은 LLM이 하기 때문에 LLM의 기본 기능이 확률형 모델이기 때문에 답변의 정확도가 100%는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가용 챗봇 서비스에는 AI가 생성한 답변에 대해서 사용자가 빨리 검토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AI 어카운턴트는 단순히 답변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답변을 만들 때 AI가 사용한 근거 문단을 밑에 보여주기로 하였고 이 근거 문단을 이렇게 빨리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AI가 선택한 근거 문단이 올바르지 못할 때는 기준서 보기 버튼을 눌러서 바로 기준서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질의를 하면 오른쪽에 검색 엔진 기능을 둬서 검색 엔진에도 동시에 그 질의가 들어가서 검색 엔진이 선택한 그 질의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오른쪽에 검색 결과로 보여주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이 기능은 생성형 AI와 관계없이 검색 엔진에 대한 결과이므로 사용자가 질의에 관련된 문헌이 있으면 바로 다음과 같이 클릭을 해서 관련도가 높은 문서부터 이 미리 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AI가 생성한 답변과 이 관련 문서의 내용이 올바른지를 빨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답변들을 다운로드해서 다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기능이라든지 공유 기능을 통해서 바로 수신자의 이메일을 적으면 해당 내용이 가서 팀원들 간에 이 AI가 생성한 답변에 대해서 토론이 원활하도록 하는 기능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AI 어카운턴트의 구조도입니다.
만약에 AI 어카운턴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와 같은 질문을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 물어본다고 하면 왼쪽 하단의 노란 선처럼 사용자가 직접 챗 GPT한테 질의를 하고 바로 답변을 얻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화면에 보듯이 근거 없는 오답변을 받아보거나 근거 문단을 검색할 수 없는 많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저희 AI 어카운턴트는 자체 AI 모듈을 생성하여 그 AI 엔진의 KIFS 기준서 및 관련 문서들을 모두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질의를 하면 바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 대신에 AI 모듈이 질의를 받아서 이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근거 문헌들을 관계 KIFS 기준서 및 관계 문서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옵니다. 그래서 질의와 그 관계 문단을 넣어서 챗 GPT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챗 GPT한테 물어볼 때도 단순히 답변을 생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은 배제시키고 AI 모듈이 준 근거 문단의 하에서만 질의를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올바른 답변을 생성하게 하여 그 최종 답변을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여서 할루시네이션 줄이고 정확도는 높은 답변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픈 AI사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해서 저희 3일과 PwC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프라이빗 GPT를 갖고 있습니다. AI 어카운턴트에 질의를 하는 질문들은 전문가들이 하는 질문이라서 간단한 답변 기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강력한 추론 기능을 갖고 있는 LLM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LLM을 저희가 오픈AI 계약한 프라이빗 GPT를 이용함으로써 강력한 추론 기능은 이용하면서 고객의 데이터는 안전하게 3일 내부에서 저장한 상태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AI 어카운턴트를 만들 때 상용 GPT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여러 번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용 GPT 서비스들은 저희의 요구사항을 많이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다큐멘트 Q&A 서비스라고 해서 문서를 업로드하면 해당 문서에 대해서 요약 정보를 보여준다든지 문서에 관해서 질의를 하면 간단한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들은 페이지 제한이 있어 많은 대량의 기준서나 문서를 업로드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용량 제한도 있어서 어느 정도 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커지면 아까 결과에 보듯이 생성된 답변이 환각 현상을 일으키거나 정확도가 굉장히 낮거나 부적절한 레퍼런스를 갖고 오는 현상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해서 저희는 자체 개발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 부분도 사용자가 기본적인 자연어 서비스를 하면 이런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이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 때문에 검색 엔진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없어서 자체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AI 어카운턴트의 답변 정확도 측정 결과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LLM이 측정했던 데이터 셋들은 저희들이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LLM이 측정한 데이터 셋들은 초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수학 문제라든지 고등학생들이 시험 보는 과목에 대한 질의들 또는 굉장히 간단한 질의들만 있는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전문가용 챗봇 서비스인 AI 어카운턴트를 테스트하는 데는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준서를 관리하고 있는 팀인 CRS 팀과 협조하여 자체 회계 관련 질의 데이터셋을 49문제를 만들어서 AI 어카운트의 정확도 측정을 하였습니다. 본 질의를 측정한 결과 오픈AI 챗 GPT-5에 동일한 49문제를 질의했을 때 정답률이 27개를 맞춰서 55.1%를 보였고 AI 어카운턴트는 지금 최신 버전인 1.4가 49문제 중에 44문제를 맞춰서 89.8%의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전문가용 AI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시 저희가 지금 맞닥뜨린 주요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개발 및 운영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아까 데모에서도 보듯이
하나의 화면일 뿐인데 AI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같은 AI 모듈과 검색 엔진 그리고 웹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웹 시스템에 필요한 웹 프론트 컴포넌트, 데이터베이스, 웹 백엔드 컴포넌트 등 각 분야별로 개발자를 한 명만 투입해서 최소 5, 6명이 투입하게 됩니다. 이에 추가로 테스트 인원과 데이터 모델링 인원들을 다 포함한다면 굉장히 많은 개발자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기간도 초기에 최대 6개월을 생각을 하였지만 지금 그의 한 2배인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도를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타 테스트 인원 또한 단순히 5에서 10명 정도를 보통 저희가 하였는데 AI 어카운턴트를 개발하였을 때는 100여 명의 베타 테스트 인원을 투입하였고 많은 회계 전문 인력들이 참여하여서 성능 및 정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추론 기능 때문에 단순한 서버로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이 얻기가 어려워서 고가의 GPU 서버를 구매해서 이를 활용하는 운영 인원도 필요했습니다. 이렇듯 전문가용 AI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AI 학습을 위한 질의응답 데이터셋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AI 어카운턴트 개발을 시작했을 때는 기준서 및 관련 문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답변을 얻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였지만 진짜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데이터는 질의와 응답이 같이 들어있는 질의응답 Q&A 데이터셋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질의와 응답이 같이 있는 데이터셋을 얻으려고 보면 기존에 있는 이제 DB나 문서에는 그런 데이터셋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AI가 충분히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10,000건 이상이 필요했는데 이 정도 규모의 Q&A 데이터셋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셋을 생성하기 위해 다수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최대한 많은 질의응답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셋째로 AI 기술의 빠른 캐치업이 필요했습니다. AI 기술 향상의 속도는 기존 어떤 IT 기술 향상의 속도를 모두 앞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AI 기술을 R&D하고 그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자 검토 또는 테스트를 하는 기간에 또 다른 새로운 AI 기술이 나와서 새로운 AI 기술을 다시 R&D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최신 AI 기술을 캐치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제 인력과 자원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외주를 주어서 개발하는데 이런 외주 개발 방식을 따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AI 애플리케이션은 개발하는데 개발 비용이 굉장히 높은데 반해 그에 따른 업체가 저희들한테 보장해주는 정확도는 보장이 안 됩니다. 또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정확도가 이제 안정적으로 답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주 개발을 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주 개발 팀들은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I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요소에 대한 전문가를 다 갖추고 있는 외주 개발사는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AI 업체는 AI 모델만 전문가고 웹 업체는 웹 부분만 전문가라 검색 엔진은 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외주를 준다면 굉장히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회사 간에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식을 따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개발사들은 회계 분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에 대한 니드를 바로바로 반영해 주기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회사에서 이러한 생성형 AI를 개발 또는 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점들을 많이 고려하셔서 도입 전략을 짜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1의 법인 CRS팀의 박상아입니다. CRS팀은
회계 기준을 다루는 부서인데요. 앞에서 설명 들으신 AI 어카운턴트와 관련해서는 답변의 정확성을 테스트하고 AI 어카운턴트의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일에서 개발한 AI 어카운턴트가 어떤 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 현재 어느 수준의 정확도까지 와 있는지를 간단한 시연을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개인이 A회사, B회사 모두 대표이사인 경우에 A회사와 B회사는 특수관계자냐는 질문입니다. 특수관계자는 기준서 1024호이고 거기서 특수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질문에 답을 하려면 그 조항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머리로 도식화를 하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AI 어카운턴트에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시험 목적상 카피 페이스트를 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타이핑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답변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1024호 문단 11 괄호 1번에 의해서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개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특간제로 간주되진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근거 문단도 아래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근거 문단을 열어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묻지 않은 다른 참고되는 말들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두 회사가 동일한 개인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공동 지배되는 경우에는 특권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문단 9에 괄호 2번에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충적인 설명도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AI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연어로 질문을 했을 때 직관적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서를 찾아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이 이 AI 어카운턴트의 편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다음도 주석에 관한 사항인데요. 파생 상품도 만기 분석을 공시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작성하는 회사나 또는 이제 감사인들도 하게 되고 이거를 찾으려면 이제 기준서에 가서 해당 내용을 찾아봐야 되고 기준서의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바로바로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AI 어카운턴트를 활용한다면 답변을 금방 바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서 어떤 문단에 의해서 파생 상품도 만기 분석이 요구된다고 기준서 레퍼런스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준서에 있는 내용이더라도 우리가 찾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뭔가 조금 생각하는,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들을 이 AI를 통해서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직관적인 답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서에 있는 규정들을 찾아서 제시하는 그런 문제였다면 다음부터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이 AI 어카운턴트가 이해하고 기준서에 대입해서 기준서에 이 워딩이 직접적으로 없지만 답변을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이 문제는 부채자본 분류에 관한 것이고 간단히 보면은 만기가 25년이고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발행자는 발행자의 선택으로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중도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이 발행자에 있고 이자 지급 주기는 3개월인데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면 그러면 이자의 지급이 정지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상품이 부채인가 자본인가의 이슈인데요. 네, 나오는 것처럼 일단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요약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서의 문단을 적용해서 금융상품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어야 하고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상품을 분석했을 때에는 회사가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분 상품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AI 어카운턴트를 통해서 실사례에 대한 그 판단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리스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가 이제 직접 이슈를 맞닥뜨리는 것이 어떤 리스 계약이 있을 때 리스 부채를 얼마로 측정해야 되는지의 이슈인데요.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리스 이용자인 A가 소매점포를 10년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리스료가 소매점포 매출액의 8%로 합의되어 있는데, 다만 이 8%가 월 200만 원에 미달하면 A사는 월 2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계약일 때 리스 부채를 얼마로 인식해야 되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에 대해서 잘 확인하고 기준서를 이해하고 풀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서 고정 리스료를 얼마로 봐야 되냐, 기준서에서는 리스 부채를 인식할 때 고정 리스료 현재 가치로 하는데, 여기서는 200만 원은 매출액의 8%가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반드시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정 리스료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 부분의 현재 가치를 리스 부채로 인식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매출액의 8%가 2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는 변동 리스료에 해당하고 리스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번 문제를 읽어보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요약해보면 A사가 보유 중인 B사 주식을 5%를 매각을 했는데 총 수익 수합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한테 양도를 했고, 그리고 여기의 상황은 이제 B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 총 수익 수합 계약의 내용은 A사가 양수인이 이 B사 주식을 매각했을 때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면 모두 A사에 귀속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약 기간 중 투자자가 B사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종료 시점에 B사 주식의 시가 양도가액의 차액을 정산해서 A사가 보전해 준다라는 설명이고요. 대신에 양수에 간 투자자는 B사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의결권과 배당 권리가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때 이슈는 A사가 이 B 주식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AI가 기준을 이해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설명처럼 제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서의 흐름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주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소멸되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면 양도 여부를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 통제를 봐야 된다 하면서 위험과 보상의 이전에 대해서는 일단 A사가 총수익 수합 계약을 통해서 위험과 효익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통제에 대해서는 아까 양수한 투자자가 B사 주식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고 자유롭게 처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자는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잘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종합했을 때에는 기준서에서는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으면 통제가 넘어갔더라도 일단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 적절히 답변을 해주고 있는 현재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보겠는데요. 이 문제는 어떤 수익인식 계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를 간단히 같이 보시면 회사는 4천의 대가로 항공모함을 건조하기로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은 단일의 수행 의무로 항공모함이 건조되는 대로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률로 수익인식하는 거다라는 설명이고요. 총 예정 원가는 4,600, 근데 여기에는 낭비된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외된 금액이고, 첫 해 실제 발생하는 건은 740인데 여기에 낭비된 재료원가, 노무원가 20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진행률을 적용하는데 회사가 첫 해 인식할 수익과 원가는 얼마이냐. 그래서 이 문제는 기준서를 이해하고 이 상황의 내용들을 이해한 다음에 AI가 계산까지 잘 적절하게 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 예정 원가는 3,600인데 일단 진행률을 산정할 때에는 740의 발생 원가에서 낭비된 원가라는 20의 정보를 캐치하고 이걸 빼서 유효 발생 원가라고 해서 720이라는 걸 구했고, 진행률을 산정할 때는 낭비된 원가를 제외하니까 3,600분의 720 해서 진행률이 20%라고 구했고요. 그래서 총 계약 원가 4,000에 20%를 곱하면 800이라는 수익이 인식돼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인식할 수익은 800인데 총 인식될 원가는 낭비될 원가까지 포함해서 매출 원가로 인식돼야 되니까 원가는 그래도 740이라고 적절하게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AI가 수익인식 기준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제외하고 포함해야 될지까지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연결 기준, 그러니까 지배력에 대한 판단의 이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간단히 요약하면 이 문제는 A사가 100% 종속기업인 B사와 함께 신규 벤처 투자 조합을 설립했고, 그리고 B사는 이제 GP로 참여했는데, GP인 B사의 조합 지분은 9%, A사는 LP로 참여해서 38%를 가지고 있어서 도합 47%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LP인 X사는 그 X사의 5% 조합 지분을 보유하고 특별 조합원이자 LP인 모태펀드는 조합의 지분의 48%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LP X사가 있고 5%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특별 조합원인 LP가 있는데 이 LP는 모태펀드이고 지분율은 48%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조합은 설립 출자금 납입 완료 후에 결성총회를 개최하고 결성총회 결의사항을 전원 동의해서 결의하고 이후의 데일리 오퍼레이션은 사전의 규약 및 사업 계획 등에 따라서 정해진 바에 따라 최적의 해소 방안을 실행하는 목표로 수행된다.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서는 이 조합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목표들, 자산 운용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네, 이런 자산 운용에 관한 것들은 결성총회에서 승인한 심의기구 운영 방안에 따라서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투자심의위원회는 비사 임직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약에서 특별조합원인 모태펀드가 심의위원회에서 회부되는 안건에 대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특별 결의를 통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 결의는 GP와 GP 특권자는 제외하고 3분의 2 결의로 진행된다. 이때 A가 조합을 지배하는가라는 질문으로서 실제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복잡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AI 어카운턴트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AI 어카운턴트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기준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답변을 보시면 지분율에 대해서는 일단 A와 종속기업 B를 합해서 47%이고 그렇지만 이 지분율만으로는 지배력을 판단할 수 없다. 의사결정 권한을 보면은 자산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비사 임직원 2인으로 구성되어 비사가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줬고요. 근데 세 번째를 보면 특별조합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모태펀드는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별결의는 GP 및 GP 특권자를 제외한 3분의 1로 결의되기 때문에 모태펀드가 중요 의사결정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GP는 B사고 특권자는 A사기 때문에 둘을 제외한 3분의 2 의결 요건이기 때문에 모태펀드 자체의 지분율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에는 A사는 벤처투자 조합의 단독으로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추가적인 정보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까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실제로 이렇게 고려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AI 어카운턴트가 단순한 기준서에 있는 워딩에 대한 질문뿐만이 아니라 복잡한 사실관계를 넣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기준서를 이해해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연을 모두 마쳤는데요.
이 AI 어카운턴트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편리성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AI라는 것의 특성이 우리 뭐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이 기계적인 엄밀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확률 모형에 의한 답변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확률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같은 워딩을 다른 시점에 넣었을 때도 다른 답변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같은 질문인데 조금의 뉘앙스의 달라짐에 따라서 또 다른 답변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숙지를 하고 AI 어카운턴트의 답변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출발점을 제시해 준다. 어떤 기준서를 봐야겠구나. 그리고 이 AI 어카운턴트가 기준서 근거 문단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근거를 확인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좀 더 리서치를 편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용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AI 어카운턴트의 품질에는 얼마나 정교하게 기술을 개발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양질의 좋은 정보를 많이 학습시키는가에 따라서 이 AI 어카운턴트의 정확성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